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초록색 인간으로 보이는 외계인이 실제로는 매우 평범한 지구인처럼 보이고 유럽에서 추위를 느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곳은 이베리아 반도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문명이 빌레나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 일부는 운석에서 나온 금속으로 지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유물 자체는 그릇, 병, 팔찌 등 59개의 다양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B자 패턴이 있는 건가요? 총 무게는 약 9kg이며 이 중 8kg은 23.5캐럿 금입니다. 금속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23K 금은 순도 95.8%이므로 23.5K는 훨씬 더 순도가 높습니다. 나머지 비율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귀중한 합금의 강도와 내구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세트에는 은, 철, 호박도 있었습니다. 유물은 꽤 간단할 수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연철 팔찌와 이 속이 빈 반구를 보세요. 보이세요? 반구의 녹슨 선과 팔찌의 전체적인 이상한 색상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다른 모든 부분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63년 한 연구원이 반짝이는 그릇과 병들 사이에서 어두운 납 금속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은 일부 영역에서 반짝이고 대부분 금이 간 철처럼 보이는 산화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낮은 금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녹은 물론 변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철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분자의 질량 대 전하 비율을 확인하는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철의 니켈이 운석 철에서 발견되는 니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팔찌와 반구는 외계에서 온 거예요. 이 보물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철기 시대의 시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정확한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의심스럽진 않더라도 이상하긴 하겠죠. 자, 여기 3시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성돼요. 석기시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는 구리와 주석을 결합하면 두 금속이 독립적일 때보다 더 튼튼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도구와 무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뛰어난 발명품은 문자체계와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절기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철을 일상생활에 천천히 도입하는 시기였죠. 철은 청동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성형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특히 강철로 변형된 철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죠. 도구는 청동에 비해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보물이 기원전 아르가릭 시대 이후인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 유물이 기원전 1400에서 1200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유물들이 만들어진 지 약 500년 후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고대 장인들은 약 100만 년 전에 지구에 상륙한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날짜는 설명하기 정말 어렵지만 장인 정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금속 세공인들은 단순히 떨어진 운석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운석을 잘 연구하고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냈을 것이고 이 외계 금속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된 후에는 유물을 장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장인 정신에 기여한 페니키아인들도 있었죠. 페니키아인들이 반도에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베리아 민족이 금속을 가공하고 도자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속 가공 기술이 등장하고 물레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베리아 유물의 외계 기원을 알아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는 항상 원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경우 라틴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베리아어는 현대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왜 스페인어는 이베리아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날 이베리어와 비슷한 언어는 없지만 바스크어만 이베리어와 비슷한 이유는 두 언어의 숫자 체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유사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스크어는 다른 알려진 언어와 관련이 없는 언어, 즉 유럽에서 유일하게 분리된 언어로 분류됩니다. 이베리어는 분류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베리어로 쓰인 문자는 다양하게 해독되었지만 언어 자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알파벳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 잠깐만요. 이건 좀 무리일지도 몰라요. 페니키아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왔을 때 이베리아인들을 위해 그들의 알파벳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베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자 체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때까지 수정했을 거예요. 그냥 영감을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해두죠. 언어학자들은 대부분의 문자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베리아어를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베리아어는 인도 유럽어가 아닌 언어이며 2000년 전에 사라졌고 우리를 도와줄 유사한 언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무덤, 동전, 도자기, 납접시, 심지어 동굴 벽 조각에서 2000개 이상의 이베리아 비문이 발견되었지만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베리아 문화에는 재능 있는 장인들이 만든 놀라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속 공예와 도자기뿐만 아니라 섬세한 조각품, 직물, 장신구 및 기타 개인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치품을 만드는 데 대농민 계층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베리아 사회의 중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는 곡물 재배에 주력했고 발렌시아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기타 농업에 집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필수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농업 자원을 통제하고 장인들을 고용한 이베리아 사회의 상류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페니키아인들과 교역하고 화려한 사치품을 즐기며 부유한 삶을 살던 이베리아의 왕자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트 계층은 매장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장은 이베리아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묘지에는 부자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호화로운 물품과 장례용 조각품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흥미롭게도 기원전 6세기부터 눈에 띄게 매장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교한 장례 풍습이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부, 장인, 군인, 노동자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꽤 발전된 문명이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대규모 지진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공룡 신년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룡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랩터, 디플로도쿠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새로운 게스트도 있어요. 고생물학자들이 티렉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새로운 공룡 종을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육즙이 많은 스테이크보다는 아삭한 샐러드를 더 좋아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발음할지 아시는 분? 듀오니쿠스 초그트바타리.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이들은 초식동물인 테리지노사우루스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에게 듀오니쿠스가 공룡 진화의 새로운 계통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 특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룡 파티로 돌아가 볼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공룡들을 볼 수 있어요. 티렉스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로시랩터는 사납고 변덕이 심해 보여요.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는 공격적이지만 조용합니다. 가만히 있는 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녀석들처럼요.
그 중에서도 테리지노사우루스는 항상 도와주고 파티에서 항상 곁을 지켜주며 절대 성가시게 하지 않는 차분한 친구입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약 1억에서 1억 6,6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지금의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살았습니다.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티렉스와 같은 포식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초승달 모양의 커다란 발톱을 가진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일부 종의 경우 발톱이 최대 50cm에 달하기도 했어요. 이 괴물들이 육식성이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듀오니쿠스는 길이가 거의 3m에 달하는 꽤 큰 동물이었어요. 하마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몸무게는 약 270kg으로 말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오리코처럼 긴 입과 엄지손가락 3개가 달린 긴 앞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듀오니쿠스는 양손에 손가락이 2개뿐인 독특한 공룡이었어요.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은 고생물학자들을 크게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3개가 아니라 2개인 게 뭐 어떻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최근 고생물학 뉴스에 따르면 몽골에서 이 공룡 발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보존된 가장 큰 발톱이었어요. 크기는 약 30cm였고 곡선 모양이었어요. 거대한 바나나 같았죠. 가장 멋진 점은 발톱이 케라틴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톱도 이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대형 도마뱀이 우리 손톱과 같은 구성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은 놀랍습니다. 티렉스가 닭으로, 벨로시랩터가 타조로 진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 알고 계신가요? 분명 수많은 진화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은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각 발에 발톱이 3개씩 있었는데 왜 자연은 그중 하나를 없앴을까요? 과학자들은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손가락이 2개인 발이 3개인 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룡은 카멜레온처럼 초목이나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두 손가락이 달린 긴 발은 공룡이 자신을 방어하고 동료를 돌보며 심지어 놀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이 뭘 하며 놀았는지 상상하기는 어렵네요. 하이파이브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이투? 그 집게를 먹이를 잡을 때뿐만 아니라 포식자와 싸우는데도 사용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포식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렉스도 앞발 구조는 비슷했지만 작은 발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듀오니쿠스가 권투를 하거나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네, 초식 공룡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쁜 공룡들이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듀오니쿠스가 약자에게는 친절하고 강자에게는 강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공룡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파티에서 가장 이상한 손님은 끔찍한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노케루스였습니다. 듀오니쿠스의 사례는 공룡이 3손가락 발에서 2손가락 발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고대 도마뱀이 어떻게 말이나 다른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공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미지의 공룡의 팔, 손, 어깨 이음뼈가 발견됐어요. 고생물학자들이 뼈를 조합한 결과 길고 소름 끼치는 2개의 팔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팔은 몸통 없이 박물관에 남아 있었어요.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무섭게 보였죠. 각 팔의 길이는 약 2.4m였습니다. 가장 키가 큰 농구 선수보다 더 큽니다. 고생물학자들은 고비 사막에서 다른 공룡의 신체 부위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데이노케이루스는 고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긴 팔의 주인은 얼마나 컸을까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는요.
이 도마뱀에 관한 최신 고생물학 뉴스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과학자들이 잘 보존된 데이노케이루스의 다른 유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도마뱀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보다 훨씬 더 멋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데이노케이루스는 거대하고 다소 느렸으며 말처럼 생긴 머리와 혹처럼 생긴 척추를 가졌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이 새로운 공룡종은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타조와 같은 종인 오르니토 미모사 우리아에 속했어요. 하지만 데이노케이루스는 아니었습니다. 이 공룡은 속도와 민첩성 대신 거대한 크기를 가졌어요. 길이 11m, 무게 6,000kg으로 다 자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와 지하철 차량 절반의 길이에 맞먹는 거대한 공룡이었죠.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데이노케이루스는 매우 무해했습니다. 긴 주둥이는 오리나 말의 주둥이처럼 생겼습니다. 이빨도 없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포식성 거인들에게는 쉬운 점심 식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된 공룡의 골격에서 물린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 덩치 큰 친구는 정말 나쁜 놈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도마뱀의 점심 식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식물, 해조류, 작은 척추동물, 물고기까지요. 부리와 혀로 호수의 강바닥에 먹이를 빨아먹고 돌을 삼켜서 먹이를 갈아 먹었습니다. 이 돌은 음식 조각을 잘게 부셔서 위가 음식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공룡은 무시무시한 손으로 나무와 땅을 파고 먹이를 주었어요. 하지만 공룡의 몸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등과 꼬리였어요. 꼬리 끝의 뼈는 미당골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는 현대 새의 깃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꼬리를 부채처럼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척추에서 튀어나온 두꺼운 뼈 가시가 있었어요. 그 뼈들이 피부로 덮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상한 골격 구조 전체가 돛처럼 보였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진화했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과학자들은 척추에서 나온 인대가 공룡의 무거운 배와 다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사장교를 상상해 보세요. 긴 수직 빔에는 도로를 지탱하는 많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노케이루스의 가시와 인대도 공룡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룡 파티에서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어색해하는 수줍음이 많고 키가 큰 남자와 같아요. 외롭습니다. 친구를 찾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반드시 친구를 찾을 거예요. 디플로도쿠스가 훌륭한 친구가 될 거예요. 두 손가락이 포식자처럼 생긴 초식 공룡과 두 개의 긴 팔을 가진 말처럼 생긴 거인은 공룡의 진화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티렉스, 벨로시랩터, 디플로도쿠스 등은 고대 세계의 슈퍼스타였어요. 고생물학자들이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하여 기존 공룡을 명성의 반열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데이노케이루스와 듀오니쿠스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전 찬성이에요. 이 나쁜 녀석은 허스키만한 크기로 허스키로 착각할 수도 있었지만 털은 전혀 없었고 칼날처럼 긴 송곳니를 가진 최상의 포식자였습니다. 매력적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검치류를 만나보세요. 공룡보다 훨씬 이전에 지구를 돌아다녔어요. 과학자들은 지중해의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발견된 화석을 바탕으로 이 동물에 대한 설명을 만들었어요. 약 2억 년 전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죠. 최초의 진정한 포유류가 등장했고 이들은 공룡과 함께 살았습니다. 포유류의 가계도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테라시드라는 고대 그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포유류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포유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시드는 두개골 측면에 턱 근육을 위한 특별한 구멍이 있었고 턱뼈의 일부는 나중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의 작은 중이뼈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가장 오래된 테라시드 화석일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종 이름은 없는 이 화석은 고르고놉시안이라는 그룹에 속합니다. 이 녀석들은 다른 어떤 살아있는 동물보다 포유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작은 동물도 있었고 북극곰처럼 거대한 동물도 있었죠. 고르고놉시안은 역할별로 다른 종류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등 포유류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유류와 달리 이 고대 포식자들은 평생 동안 이빨, 심지어 거대한 세이버 같은 송곳니까지 계속 교체했습니다. 편리하겠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오래된 고르고놉시스 화석은 약 2억 6,500만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화석은 2억 7천만 년에서 2억 8천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더 오래된 화석입니다. 이 화석은 날카로운 칼 모양의 송곳니, 턱의 일부, 척추 조각, 갈비뼈, 꼬리뼈, 발가락뼈, 그리고 뒷다리 대부분을 포함하여 매우 상세하고 완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의 두개골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길이가 약 18cm 정도였고 몸무게는 30에서 40kg의 중대형 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개와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도마뱀과 비슷한 특징이 있긴 하지만 도마뱀 개라고 부르는 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포유류와 파충류는 약 3억 2천만 년 전에 매우 오래된 조상을 공유하지만 진화의 길은 오래전에 갈라졌습니다. 새로 발견된 생물이 살아있을 당시 마요르카 섬은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매우 습하고 매우 건조한 계절을 겪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포유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이런 열대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항상 궁금해했지만 이를 증명할 적절한 화석이 없었죠. 이제 마요르카에서 가장 오래된 고르고놉시안이 발견되면서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포유류 진화의 거대한 단계가 우리가 아직 많이 탐험하지 않은 저위도 환경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석 기록에 소위 틈새는 고생물학자들이 올바른 지점을 찾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공룡이 자리를 잡기 전에 지구를 뒤흔든 멋진 녀석만이 아니었어요. 5억 년 전 현존하는 가장 기괴한 포식자가 바다를 지배했어요. 이름은 발음하기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노말로카리시스고요. 말 그대로 특이한 새우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체는 오늘날의 어떤 생물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아노말로카리스가 당시 최초의 진정한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날카로운 잡는 팔부터 꼬리 지느러미 끝까지 91cm까지 자랐을 정도로 그 시대에 비해 거대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아노말로카리스가 삼엽충을 먹이로 삼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삼엽충의 갑옷을 뚫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신 빠르고 민첩한 사냥꾼으로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물속을 질주하는 부드러운 몸의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공룡 이전 시대의 또 다른 멋진 생물은 땅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물고기예요. 멋진 트릭이네요. 틱탈릭은 오늘날의 아마존 열대우림과 매우 흡사한 습지 강에 살았어요. 최대 2.7m까지 자랄 수 있었고 현대의 민물 악어처럼 강과 하천에서 먹이를 찾았어요. 목이 유연하고 초기 버전의 폐도 있었으며 덕분에 물속과 물 밖에서 모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틱탈릭과 같은 물고기가 약 3억 9,500만 년 전에 육지로 이동하기 시작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무렵 곤드와나라는 고대 초대륙이 북아메리카가 될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 느린 이동은 얕고 늪이 많은 서식지를 만들었고 악어와 같은 동물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적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열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먹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포식자가 적고 알을 낳기에 더 좋은 장소가 물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처음에는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얕은 물, 습지, 강가에 적응했고 길고 느린 전환을 거친 후에야 마침내 육지로 완전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소형차 크기에 몸무게가 대형견만큼이나 나가는 노래기라면 어떨까요?
이 미녀는 3억 년 전 지금의 영국에 살았습니다. 당시 석탄기에는 지구 대기의 산소 함량이 26% 이상으로 오늘날의 21%에 비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높은 산소 농도 때문에 이 생물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산소가 지금보다 훨씬 높지는 않았던 시절에 새로운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바위가 딱딱하게 갈라지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거대 노래기 표본 중 하나가 드러난 걸 발견했어요. 이 동물은 늪지대뿐만 아니라 맛있는 씨앗, 견과류, 심지어 작은 동물이 가득한 열린 숲에서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느리게 식물을 뜯어먹는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발견되는 모든 것을 잡아먹는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약 4,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 노래기들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파충류가 그들을 밀어내고 공룡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열었을 거예요. 북극곰과 검치 고양이를 교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약 2억 5,200만 년 전 초대륙 판게아 대륙을 가로질러 11,265km를 이동한 후 남부 생태계를 지배했어요. 콧불소처럼 질긴 피부와 거대한 송곳니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찢어먹기에 적합했고 달리기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현재 남아공의 새로운 터전에 도착한 후 이 동물은 현지 포식자 집단을 모두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페름기 말에 가까워지면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기상 패턴이 바뀌고 모든 종의 약 90%가 멸종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는 일반적으로 몸집이 크고 성장 속도가 느리며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 멸종 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녀석들도 그렇게 멸종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생물은 약 3억 년 전에 살았던 잠자리로 날개 길이가 60cm가 넘고 가시가 있는 긴 다리 6개와 크고 부풀어 오른 눈을 가졌어요. 메가뉴라입니다. 날개가 4개인 이 거인은 지금까지 살았던 곤충 중 가장 큰 곤충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먼 친척인 오늘날의 잠자리보다 훨씬 큰 크기였어요. 현대의 잠자리처럼 메가뉴라는 연못이나 느리게 흐르는 개울 근처의 열린 공간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잠자리는 오늘날의 잠자리와 달리 작은 벌레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린 공간에서 최고의 포식자였을 것입니다. 다리에 가시는 날아다니는 덫처럼 사용해서 날아다니는 곤충, 작은 양서류, 심지어 도마뱀 같은 생물까지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챘어요. 과학자들은 1880년 프랑스의 석탄이 풍부한 암석에서 메가뉴라의 화석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화석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고 날개에 세밀한 정맥 무늬를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메가뉴라가 척추동물과의 경쟁이 많지 않았고 석탄기 당시의 공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의 한 고고학자가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을 발견했습니다. 금과 은 22톤이 실린 스페인 갈레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금이면 오늘날 약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배 한 척에서만 나온 돈이에요. 고고학자 알렉산드르 몬테이로는 이걸 거의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1615년 실종된 배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던 중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고 그 배를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수년이 지난 후 알렉산드르는 이 특정 배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포르투갈 해역에서만 8,620척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250척은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으로 누구나 들으면 손이 떨릴 만한 발견이죠. 이 배들은 대부분 날씨와 같은 지루한 이유로 침몰했지만 때로는 전투에서 파괴되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장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금과 기타 보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한 몫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알렉산드르는 30년 동안 역사적인 난파선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다소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침몰한 많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6년 포르투갈에서 가장 부유했던 한 남자의 배가 호주에서 6만 6천 은화라는 엄청난 양을 싣고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에서 호주 해역에 침몰한 최초의 선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부와 장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고대 침몰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 깊고 깊은 곳에 있고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치는 일인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물론 당시 바다를 탐험한 나라는 포르투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해안에는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이 가득해요. 실제로 현재 수중에는 약 100만 척의 역사적인 난파선이 있고 바다 밑에 버려진 보물의 가치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엄청난 금액이지만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찾는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양 보물 발견이 엄청난 소송과 긴 감옥살이로 이어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746년 브리타니의 한 섬 근처에서 격렬한 폭풍으로 프린스 드 콘티라는 배가 부서지면서 시작돼요. 배 안에는 차와 도자기, 금괴 100개가 가득 실려 있었죠. 물론 배의 선주들은 전리품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이 쉽지 않다면 18세기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배를 발견하는 데는 2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마침내 1975년 한 무리의 프랑스인들이 이 배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프랑스 친구들은 발견 사실을 발표했지만 배에서 나온 부식된 대포만이었습니다. 그럼 금은요? 당연히 팔았겠죠. 골드바 한 개당 가격이 12만 5천 달러에서 23만 1천 달러에 달해요. 프랑스 당국은 도난당한 금을 되찾는데 거의 50년이 걸렸고 모든 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플로리다에 사는 노부부가 구입했으며 돈 세탁, 조직 범죄, 문화재 밀매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밀렵꾼들은 또한 일부 금괴를 대형 박물관 컬렉션에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제 1850년대로 돌아가 파나마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운행되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배에 금을 싣고 이동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등장한 이유예요. 1857년 이 배에는 578명의 승객과 약 10톤의 금이 실려 있었어요. 극소수만이 살아남았고 약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금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8년 콜럼버스의 한 투자자 그룹이 이 배를 찾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연구는 토미 톰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토미는 금으로 가득 찬 이 침몰선을 찾겠다는 생각에 정말 미쳐 있었어요. 특히 이 배는 대서양 수면 2286m 아래에 있었고 배를 회수하려면 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미는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161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모험에 돈을 투자했지만 그들이 진심을 담아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에 12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죠. 금을 회수하자마자 39개의 보험회사가 연구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배가 운항 중일 때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화물에 보험을 들었고 100년 이상 지난 후 마침내 화물이 회수되자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회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고 금의 92%는 연구팀에게 돌아갔어요. 투자자들이 416만 달러를 가지고 도주한 토미 톰슨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음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500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난파선도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 발견되는 해양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에 122톤 무게의 은화 2000 상자를 싣고 침몰한 증기선 SS 시티 오브 카이로가 있어요. 딥 오션 서치라는 회사가 타이타닉보다 1372m 낮은 수심인 5182m에서 동전을 회수했고 3400만 파운드가 영국 재무부에 전달되었으며 딥 오션 서치도 한 몫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일부 동전은 수집가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마도 수중 고고학 발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네, 제가 해적의 꿈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을 습격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해저에는 약 771조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금이 물속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마치 수중 금광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아시나요? 금은 물속의 미네랄과 섞여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금덩어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 1리터에는 130억 분의 1g의 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금입자를 물에서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에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한 남자가 바닷물에서 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자 그는 현금을 들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말 금을 얻고 싶다면 1.6조 톤의 금이 있는 지구의 핵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의 핵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양의 금이 있어요. 아직 아무도 감히 그곳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기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양 보물을 발견하거나 적어도 은화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스톤헨지는 시간여행을 위한 마녀의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사실 다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으로 세워졌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아마도 큰 분열의 시기에 영국인들을 재결합하기 위한 시도로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마리는 기념비의 가장 상징적인 바위인 알타스톤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알타스톤을 포함해서 스톤헨지에 사용된 돌이 웨일즈의 프리셀리 언덕 근처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스톤헨지는 지역 공동체에 의해 건설되었을 거예요. 즉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 의식용 고분, 태양력 달력, 마지막 안식처를 모두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스톤헨지에서 643.74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테이강 지역에서 알타스톤이 실제로 나왔다는 최첨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코틀랜드의 기념물에서도 비슷한 바위를 발견했어요. 아시다시피 알타스톤은 옆으로 누워있는 돌이에요. 이 돌의 대부분은 스코틀랜드의 의식용 돌 서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돌이에요. 이 발견을 계기로 고고학자들은 스톤헨지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국 전역의 여러 부족과 지역사회 간의 광범위한 협력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당시 영국은 아직 통일된 국가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부 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온 부족 등 각기 다른 관습과 신념을 가진 부족들이 모여있던 나라였죠. 섬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인구는 여러 번 변화했습니다. 영국은 약 6000년 전에 중동에서 건너와 이 땅에 도착한 농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그룹은 네덜란드와 독일 지역에서 온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원전 2500년까지 이 지역에서 번성했어요. 비커족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와 그 후 몇 년 동안 영국이 겪은 대규모 인구 이동의 원인이었습니다. 비커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함께 묻어주던 특정 유형의 도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땅의 원래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구원들은 스톤헨지가 원래 신석기 시대 농경민을 재결집시키고 그들의 땅에 대한 일종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 기술이 없었다면 스코틀랜드에서 알타스톤을 가져오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거예요. 바퀴는 이미 메소포타미아 하부에서 발명되었지만 당시에는 와이파이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훨씬 나중에야 이 기술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영토 위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땅을 통일하기 위해 알타스톤을 영국의 솔즈베리 평야로 옮기는 데 자원을 사용했을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스톤헨지는 한 번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스톤헨지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이 기념물은 헨지라고 알려진 원형 도랑과 뚝에 불과했습니다. 내부에는 나무 기둥과 토템과 같은 조각품이 놓여 있었죠. 이 버전의 스톤헨지는 바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공간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기에는 여러 개의 화장 구덩이가 발견되어 영국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안식처가 되었어요. 블루스톤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2600년경입니다. 블루스톤은 말 그대로 파란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갓 깨졌을 때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 작은 바위는 스톤헨지에서 약 241.40km 떨어진 웨일즈 남서부의 프리셀리 언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고대인들이 블루스톤에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웨일즈에서 솔즈베리 평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보다 조금 늦은 2500년경,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스톤헨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르센 스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사르센은 스톤헨지의 거대한 돌입니다. 각 사르센의 무게는 약 25톤에 달해요.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무게예요. 사르센은 스톤헨지의 상징적인 외륜원을 만듭니다. 아마도 그때 알타스톤을 스코틀랜드에서 스톤헨지 중심부로 직접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타스톤은 스톤헨지 건축에 사용된 블루스톤 중 가장 큰 돌이에요. 오늘날 알타스톤은 기념물에서 가장 큰 트릴리톤 밑에 누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트릴리톤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명한 아치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수평 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알타스톤이 블루스톤과 같은 지역인 웨일즈의 프레셀리 언덕에서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웨일즈에서 이미 돌을 운반하고 있다면 알타스톤으로 사용할 특별한 돌을 가져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설은 2018년 연구팀이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정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첨단 지구화학 분석을 통해 알타스톤의 사암이 실제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대신 결과는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톤헨지에서 643.74km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오카디언 분지로 향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스톤헨지 이야기의 각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위를 옮겼을까요? 얼음길이라고 알려진 오래된 이론에 따르면 겨울 동안 형성된 자연적인 얼음길에 의해 바위가 움직였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바위가 스톤헨지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61km가 넘는 거리라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가설은 반박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기 때문이죠. 채석장에서 유적지까지 강을 따라 바위가 떠내려왔다는 강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사르센 암석의 경우라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성립합니다. 바위가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스톤헨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스톤헨지에 대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 사용된 다양한 석재 작업 방식이 밝혀졌고 기념비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세심하게 마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북동쪽과 중앙 트릴리톤의 안쪽 면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트릴리톤은 스톤헨지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 중 하나예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 번째 기둥을 얹어 두 기둥을 연결한 형태인데요. 이 멋진 단어는 그리스어로 세 개의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스톤헨지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은 애초에 스톤헨지가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스톤헨지의 전체 레이아웃은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세심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념물의 건축은 특히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긴 날인 지점에 맞춰져 있어요. 하지에는 태양이 힐스톤과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떠오르며 돌 원의 중심부에 빛을 비춥니다. 이 장엄하고 마법과도 같은 광경에 고대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알타스톤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날은 바로 동지입니다. 동짓날 해가 지면서 그 빛이 스톤헨지 중앙의 알타스톤과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스톤헨지 건축가들에게 이 정렬은 단순한 천체의 정확성 그 이상을 상징했을 거예요. 조상과 영적인 의미가 깊게 담겨 있었을 겁니다. 석양에 비추어진 알타스톤은 산자와 조상, 지구와 우주, 현재와 영원을 연결하는 세계 사이의 다리로 여겨졌을 수 있어요. 달력이나 시계, 날씨 어플이 없던 시절에는 동지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리듬을 표시하고 농사주기와 영적 의식을 모두 안내하는 역할을 했죠. 따라서 스톤헨지는 단순히 돌이나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조상의 뿌리를 기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200년 동안 요르단의 페트라를 연구해왔고 2024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바로 앞에서 2000년이 넘는 최소 12구의 완전한 인골과 유물이 있는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청동, 철, 도자기 유품이 고인과 함께 놓여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페트라를 건설한 고대 아라비아 유목민 집단인 나바테아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페트라의 금고 아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덤 내부의 습기로 인해 골격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골을 연구하고 DNA를 추출해서 무덤 안의 사람들이 친척관계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무덤의 미스테리를 풀고 있는 동안 다른 과학자들은 새로운 고대 유적지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유형의 위성 이미지를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모래, 흙, 심지어 얼음과 같은 물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해서 숨어있는 물체를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은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사막인 빈 쿼터에서 고고학적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실험의 수석 과학자들은 이전에 사루크 알 하디드가 발견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숨은 위치를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51cm 이내의 매장 구조물을 매우 정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기술인 라이다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의미하며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새 도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다는 식물층 아래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볼 수 있고 고대 풍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지도화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울창한 정글처럼 지상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작은 비행기에서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 데 라이다를 사용해요. 2014년에만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마야 정착지,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의 정원, 도로, 강, 태평양 통가섬의 고대 유적,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중세 도시 두 곳의 유적 등을 발견했어요.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마지 심슨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란 피부, 파란 왕관, 초록색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놀랍게도 이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요. 여기서 닮은 점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자수정과 만호구슬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목걸이를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물은 룩소르 근처에 있는 11개의 봉인된 무덤이 있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의 신, 여성, 다산, 사랑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머리카락은 원래 거의 4,000개의 진흙구슬로 만들어졌어요. 2024년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은 온전한 매장지와 석관, 그리고 내부에 많은 금이 있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에요. 서력 기원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3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리석 사자상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에는 고대 보물이 너무 많아서 데살로니키 시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에 약 30만 개의 유물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다른 어떤 기념물과도 다른 기념물을 발견했는데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사이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가장 멋진 부분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3가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에서 발견된 일부 자갈은 펠리세이드라고 불리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도 보호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연구팀은 이 기념비의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념비 주변의 토양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도구는 날카로운 부싯돌이었어요.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거였죠. 다음 단계는 유적지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 근처의 한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안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죽 조각을 꿰매고 집과 동물의 털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든 안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물건은 썩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매우 건조해서 유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안장을 사용했던 여자 목동은 승마 복장을 한 채로 묻혔어요. 이는 남성만이 안장을 사용하며 목축과 여행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만든 화려한 옥 마스크가 수세기 동안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과테말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가면의 연대를 알아냈어요. 마야인들은 이 가면이 마야 신화의 강력한 인물인 폭풍우 신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면은 종종 마야 왕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왕과 왕비가 묻힐 때 무덤에 넣었어요. 왕의 무덤에는 화산, 흑요석, 도구로 만든 조각품도 장식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스톤헨지의 제단 돌의 출처를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단석 내부의 작은 광물들을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여러 곳에서 나온 암석과 비교해서 많은 곳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에서 749.95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한 곳에서 완벽한 일치점을 찾았어요. 이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섬그룹인 오크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고대인들이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옮겼는가 하는 거예요. 제단 돌의 길이는 4.88m가 넘고 무게는 6톤이 넘어요. 새로운 이론은 배를 이용해 해안선과 강을 따라 운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스톤헨지에 가까워지면 나무 썰매와 밧줄, 그리고 거대한 협업을 통해 육지를 가로질러 옮겼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쪽에서 새 집을 짓는 동안 고대 주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 집은 2세기에 지어진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 도시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집 내부는 화재로 인해 파괴됐어요. 하지만 파괴된 층 아래에는 아름다운 실제 크기의 프레스코와 그림이 있습니다. 튀르키의 고고학자들이 약 9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팔과 발뼈를 발굴했어요. 또한 초기 말, 기린, 심지어 검치고양이의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이 유적지에서 43종의 동물을 확인하고 4,000개 이상의 화석을 수집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은 잉카야 동굴 안에 있는 64,000년 된 작업장입니다. 사람들이 24,000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내부에는 작업장 안에서 만든 조각과 칼날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흙 밑에서 로마 후기 또는 비잔틴 시대의 92.90제곱미터 크기의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한 상태라고 말해요. 이 문양에는 고대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수십 종의 나무, 식물,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고대 온천 단지를 발견한 시칠리아입니다. 내부에서는 아치형 날개로 둘러싸인 넓은 안뜰과 함께 바닥이 화려한 모자이크 디자인으로 덮인 2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땅을 파면서 고대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시 요새의 일부였던 오래된 돌담과 함께 새로운 도로와 거대한 복합단지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고대의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목욕탕을 지은 게 그리스인인지 로마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두 문명 모두 오래전에 시칠리아에 살았으니까요. 30억 년이나 된 크리켓공 본 적 있나요? 남아프리카의 광물 파이로필라이트 퇴적층에서 발견된 클럭스도르프 구체는 과학계를 뒤흔들었어요. 이 구는 가운데에 솔기 같은 선이 있는 작은 고대 크리켓 공처럼 생겼어요. 1980년대에 일부 사람들은 이 구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홍수 이전의 선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박물관 큐레이터는 이 구들이 진열장에서 저절로 회전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이 구가 고대 우주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심령술사를 초청한 TV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에 따르면 이 구는 사실 주변 암석과 다른 광물로 형성된 매우 흔한 은결체 또는 구형 물체라고 해요. 이음새 같은 선은 모함의 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흔적일 뿐이에요. 클락스도르프 구는 눈에 띄게 납작한 구부터 뚜렷한 원방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이 구 중 하나가 저절로 회전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클레르크스도르프 박물관 큐레이터가 해명했어요. 그는 기자가 방문했을 때 유리선반에 구 하나를 올려놓았는데 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 회전했다고 말했어요.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은 인근 금광 활동으로 인해 종종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요.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 모양의 발자국은 600만 년 전의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발자국은 2002년에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초기 인류의 조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를 이동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인류의 요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인류의 조상이 대륙으로 가며 이동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발자국이 엘 그레코라는 별명을 가진 초기 인류 조상과 관련이 있는 이족 보행 생물이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자국을 연구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발자국은 발가락이 5개고 엄지발가락이 평행한 인간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발자국이 후기 유럽 유인원의 발자국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연구는 퇴적암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해양 미생물을 분석해서 발자국의 연대를 결정하고 실제로 600만 년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과학자들을 즐겁게 해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도체스터 냄비입니다. 반짝이는 은색에 화려한 기하학적 디자인이 새겨진 아름답게 만들어진 금속 그릇이에요. 이 냄비는 1852년 도체스터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발견됐어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냄비가 2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푸딩스톤으로 알려진 바위나 돌 속에 묻혀 있었다고 추정해요. 도체스터 냄비가 나온 바위의 연대는 약 5억 년 전으로 추정돼요. 따라서 냄비 자체도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덜 흥미롭지만 현재 유력한 학설은 도체스터 냄비가 빅토리아 시대의 촛대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멋진 가정용품을 찾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도체스터 냄비는 오파츠 유물의 범주에 속해요. 시대적 배경에 비해 너무 앞서 나간 듯한 유물을 말하죠. 이 냄비가 5억 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걸 만든 사람은 공예와 기술 측면에서 시대를 훨씬 앞선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미스테리는 화분에 10만 년 전에 지구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식물이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화분이 정말 오래되었다는 좋은 증거인 것 같네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4,000년 전의 석판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 석판은 1900년 프랑스 고대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석판의 조각은 29km에 걸쳐 약 80%의 놀라운 정확도로 5대 강 네트워크를 입체적으로 보여줘요. 전 세계에 돌로 조각한 지도가 있지만 이 지도는 특정 지역을 축척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독특해요. 석판의 조각은 강과 언덕뿐만 아니라 정착지, 무덤, 밭 시스템도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석판이 항해에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권력을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석판의 상세한 표시는 지역 통치자, 아마도 왕자나 왕이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 지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을 거예요. 통치자가 권력을 잃은 후 석판은 매장 금고의 일부로 용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독특한 유물은 박물관의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은 석판에 대한 오래된 보고서를 읽고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그들은 3D 기술을 사용해서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석판의 제작자가 바위에 선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지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면을 수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볼프쉐그 아이언이라고도 알려진 짤츠부르크 큐브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큐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두 개의 평평한 면이 있는 둥근 물체와 비슷해요. 가운데에는 홈이 있고 표면은 구덩이와 분화구로 덮여 있어요. 이 독특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업자들은 석탄 조각을 날려버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석탄층은 6천만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짤츠부르크 큐브는 박물관을 옮겨 다니다가 20세기 초에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 대학교의 한 교수는 유성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코발트나 니켈과 같이 운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소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인간이 만든 물체, 아마도 빅토리아 시대의 촛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큐브의 진짜 이야기나 현재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또 사라졌네요. 마이스터 프린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마이스터 프린트는 1968년에 발견된 샌들 발자국 화석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발자국 안에는 인간이 존재하기 약 5억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엽충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연대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가 화석을 발견했을 때 화석의 진위 여부는 확인됐어요. 하지만 화석을 발견한 과학자는 그것이 사람의 샌들 자국이라는 걸 확인하지 못했고 단지 삼엽충이 있다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과학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의 목화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15cm의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신발은 새 신발처럼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여행의 증거일까요?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초기 지구를 방문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샌들 자국처럼 보이는 암석일까요? 아직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1936년 6월 한 부부가 텍사스주 런던 레드크릭을 따라 걷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고대 암석으로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온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약 10년 후 호기심 많은 아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위를 깨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현대적으로 보이는 망치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독특한 한 발견 애호가는 망치를 감싸고 있는 바위가 백악기 시대의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트리케라톱스 같은 공룡이 아직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누군가 19세기에 망치를 떨어뜨렸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망치가 정말 백악기 시대의 것이라면 진화론 전체가 틀린 거예요. 만약 망치가 현대적이라면 망치가 나온 백악기 암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실제 답은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망치는 실제 현대의 것이었고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광물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체 주변에서 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치는 아마도 한 세기 전쯤에 광부가 떨어뜨렸을 거고 그 후에 암석이 그 주위에 형성됐을 거예요. 아,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촛대 홀더도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우연한 발견은 낡은 겨울 자켓 속에서 $10짜리 지폐를 발견한 거였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수백 년 전에 지하 도시를 발견하거나 백만장자가 된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벨크로는 일상적인 숲속 산책에서 발명되었고, 켈로그 콘플레이크는 부러진 치아에서 영감을 얻은 데다 플레이도우는 우연히 쓰러져가는 제국을 구해냈어요. 1968년 전기기술자 존 윌리엄스는 땅에서 전기 플러그처럼 생긴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것이 작은 바위에 박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명, 산업단지, 공항, 공장, 전자플랜트에서 멀리 떨어진 북미의 한 시골 지역에서 이 돌을 발견했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돌에 박힌 이 전자조각은 에니그말리스라는 별명과 50만 달러의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윌리엄스의 주장처럼 우주에서 온 일부 방문객이 남긴 기념품이 아니라 큰 사기극일 뿐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 암석을 발견한 사람은 이 암석이 일종의 전기 커넥터인 고대 기술의 진짜 조각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만약 이 작은 발견이 허구가 아니라면 인류 또는 과거의 다른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19세기 인류보다 훨씬 이전에 전기를 전송하는 방법을 발명했을 거예요. 그는 과학자들에게 바위를 깨지 않고도 자신이 발견한 것을 살펴보고 그 실체를 밝혀내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윌리엄스는 엔지니어와 지질학자에게 자문을 구했고 두 사람 모두 전자부품에 접착제 흔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용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학적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년 전의 암석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추정돼요. 존 켈로그 박사는 규칙적인 운동과 마사지, 충분한 물 섭취를 하면서 나쁜 습관, 카페인, 육류 섭취를 하지 않는 생물학적 생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그는 미시간에 있는 한 건강 연구소를 인수했어요. 그는 한번 밀가루, 귀리, 옥수수 가루를 섞어봤어요. 통곡물을 고온에서 구우면 위장에 더 편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혼합물을 2번 구워 쿠키를 만들었는데 한 환자가 그 쿠키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켈로그 콘플레이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켈로그의 아내 엘라와 그의 동생 윌은 다른 가족 및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콘플레이크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요. 회사 전설에 따르면 1898년 어느 날 밤 밀가루로 만든 시리얼 반죽을 너무 오래 방치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얇게 펴면 약간 곰팡이가 핀 반죽이 오븐에서 바삭하고 맛있는 크고 얇은 플레이크로 변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윌 켈로그는 레시피를 계속 수정하면서 밀이 아닌 옥수수가 더 바삭하고 맛있는 플레이크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브랜드인 켈로그 콘플레이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어요. 스위스 엔지니어 조지 드 메스트랄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나중에 우주로도 가게 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돌아왔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드 메스트랄은 자신의 바지와 강아지의 털이 새꼬막 식물의 작은 가시로 덮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옷이나 모피의 고리에 달라붙는 작은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자연적인 기술을 재창조해서 실용적인 용도가 많은 매우 강력한 파스너를 디자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 동안 다양한 소재를 테스트한 끝에 마침내 나일론이 완성됐습니다. 또한 섬유를 적절한 크기, 모양, 밀도로 직조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직기를 설계해야 했어요. 그 메스트랄은 프랑스어로 벨벳과 후크를 의미하는 벨크로를 세상에 소개하기까지 총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이 옷의 지퍼를 대체하기를 바랬지만 패션계에서는 벨크로가 값싸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960년대 우주비행사의 우주복과 헬멧에 벨크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벨크로는 신발부터 장난감, 비행기 좌석 쿠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석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을음이 남았는데 특히 벽지에 그을음이 잘 보였어요. 쿠톨 프로덕츠는 벽지 클리너를 판매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50년대에 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스, 석유, 전기로 전환하면서 그을음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어요. 쿠톨 프로덕츠의 주인은 사업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시누이가 벽지 클리너로 명절 장식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녀는 보육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모델링 클레이는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꽤 어려운 재료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재료를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해 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름을 제안했어요. 플레이도우라고요. 당시 쿠톨 프로덕츠는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시스와 마샬 백화점 쪽에서 이 새로운 장난감에 관심을 갖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흰색 한 가지 색으로만 출시되었던 플레이도우는 곧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확장됐습니다. 또한 원래 레시피를 몇 가지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혼합물은 여전히 벽지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해요. 도시전설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플레이도우 컴파운드를 가지고 재미있는 공장 플레이 세트에 넣으면 지구를 300번 감을 수 있는 뱀이 나온다고 하네요. 터키의 한 남자가 집을 수리하던 중 지하실의 벽을 망치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서 고대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어요. 터널은 더 많은 터널로 홀과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에 버려진 18층짜리 지하 단지였고 한 명의 주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건설된 데린쿠유는 최대 2만 명이 살던 도시였어요. 누가 지었든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암석으로 터널을 만들기는 쉽지만 동굴이 생기면 큰 위험이 따르니까요. 데린쿠유의 어떤 층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는 15,000개가 넘는 샤프트가 있는 복잡한 환기 시스템이 있었어요. 상층부는 환기가 가장 잘 되는 곳으로 거실과 침실로 사용됐습니다. 낮은 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지하 감옥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가축, 학교, 수녀원, 작은 교회를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살림학 교수인 존 마틴은 어느 날 밤 위스콘신주의 숲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외선 손전등을 캐노피에 비춰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는 이끼, 곰팡이, 식물, 개구리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새 모이통에서 날다람쥐의 소리를 듣고 손전등을 비추자 다람쥐가 분홍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는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박물관에 있는 날다람쥐 가죽을 살펴보고 이 분홍색 빛이 날다람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했어요. 그들이 살펴본 거의 모든 날다람쥐 표면에서 동일한 형광 분홍색이 나타났어요. 날지 않는 다람쥐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퍼핀이나 카멜레온처럼 형광색을 띠는 다른 동물은 자외선 아래에서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형광털을 가진 유일한 포유류는 약 20종의 주머니쥐예요. 이들은 서로 다른 생태계에 살며 서로 다른 식단을 가지고 있어요. 날다람쥐와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 밤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일반 다람쥐는 햇빛을 선호하죠. 저조도 환경에서도 자외선은 충분하며 야행성 동물은 자외선 시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분홍색 빛은 특히 춥고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 야간 지각 및 탐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수컷 날다람쥐가 잠재적인 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모방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터 섬으로 더 잘 알려진 라파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칠레 해안에서 3,540km 떨어진 광활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섬뜩한 모아이 석상으로 가장 유명해요.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자 체계 중 하나인 롱고롱고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이 문자는 27개의 작은 목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목판의 실제 역사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이 섬에서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2세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라파누이족의 고향이었죠. 그들은 17세기에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태평양에 고립된 채로 살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원주민 인구의 극히 일부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 19세기에 유진 아이로드라는 선교사가 이 섬에 가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목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목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섬에 수백 개가 있으며 모든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27개만 남아있어요. 그중 일부는 비바람에 심하게 훼손되거나 불에 타거나 다른 이유로 손상되었고 현재 전세계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 언어 유물 중 일부는 유럽인들에 의해 타히티로 그리고 유럽으로 운반되어 이스터 섬 자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4개의 성스러운 목간은 로마의 한 교회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번에 발견된 것이 바로 그 목간입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문자 체계가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나무, 숯 등과 같은 모든 유기물질에는 탄소 14라는 소량의 방사성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탄소 14의 흡수가 중단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있던 탄소 14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시료에 얼마나 많은 탄소 14가 남아있는지 측정하면 이 시료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많은 화석과 유물의 연대를 이 방식으로 알아내요. 그래서 연구진은 몇몇 롱고롱고 목간의 연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3개는 18세기 또는 19세기에 자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도착한 시기와 일치해요. 그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라파누이족이 이 문자 체계를 직접 만들었다고 믿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롱고롱고는 유럽 언어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를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영어와 달리 이 언어는 400개가 넘는 독특한 상형 문자를 자랑하는데 그중 어떤 것도 알려진 문자 체계와 유사하지 않아요. 이 언어를 해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둘째, 목간 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인 1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목간의 재료가 된 나무가 언제 벌목되었는지만 알려줄 뿐 그 위에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할 목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언젠가 가져다가 무언가를 쓰기 위해 잘린 나무를 200년 넘게 보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목재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글씨보다 몇 세기나 더 오래된 유목을 재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고학에서는 오래된 나무 문제라고 해요. 또한 목간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보여요. 목재를 손상시키는 벌레,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리됐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죠. 목간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라파누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추측과 단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롱고롱고가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처럼 독자적인 문자를 발명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파누이 언어에서 로고는 낭송하다 또는 선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터 섬의 엘리트들, 대부분 남성들만이 이 문자를 알고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식민지화 이후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해요. 첫째,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문자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이것이 그들의 언어인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게다가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인지 아니면 완전히 발달한 시스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19세기에 언어학자 스티븐 로저 피셔는 자신이 롱고롱고의 구조에 대한 암호를 해독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 목간이 우주 생성론을 전달한다는 것이었어요. 우주 생성론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동폴리네시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고대 전통과 문화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별이나 산과 같은 자연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는 엘리트만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롱고롱고가 표의 문자와 그림 문자가 혼합된 시스템으로 어떤 기호는 음성 단어를 나타내고 어떤 기호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를 해독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억력과 문맥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기호가 완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힌트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언어 전문가들은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셔는 이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목간을 보면 사람, 동물, 식물, 기하학적 모양 등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가 몇 마리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마케마케신과 연관시키는 구남새처럼 생겼어요. 물고기, 진해 등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상형 문자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예술이나 장식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형 문자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손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을 나타내는 여러 기호가 있지만 머리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글쓰기 방식에는 역좌우 교대서법이라는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한 줄 건너 각 줄이 거꾸로 뒤집혀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각 줄이 끝날 때마다 목간을 거꾸로 뒤집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상징 뒤에 어떤 종류의 시스템과 조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매일 이 목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AI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잃어버린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이니히 필사본과 같은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는 2023년 머신 러닝 챌린지인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하여 고대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의 수수께끼를 풀기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 진흙 속에 묻혔어요. 실제 두루마리는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스캐닝과 머신 러닝을 활용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필로데무스라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개인 서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루마리는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그리스 철학과 라틴 문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이 담겨 있어요. 더 많은 두루마리를 해독하면 로마 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코스텔로를 만나보세요. 브라질 산호초 문어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문어가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를 지켜보면서 그가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때 몸 색깔이 변하고 거친 움직임을 보이고 물을 내뿜고 심지어 먹물을 내뿜기도 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코스텔로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면 중 그의 행동은 스트레스와 공포와 비슷했어요. 연구 결과 그는 때때로 섬뜩하고 생생한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어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이 귀여운 수중 생물은 지능이 뛰어나고 때때로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와 마찬가지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코스텔로의 경우 플로리다 키 해안에서 겪은 힘든 시절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불쌍한 코스텔로는 포로로 잡히기 전 포식자에게 촉수를 잃는 등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것일지도 모르죠. 이 발견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동물과 인간 모두의 지능과 지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식물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실제로 초음파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토마토와 담배 식물이 복잡거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뽁뽁이가 터지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이를 초음파 신호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즉 식물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드라마의 여왕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리는 것을 선호해요. 식물은 시간당 약 30에서 50회 정도 소리를 내요. 평온하고 건강한 식물은 그다지 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식물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도 가지고 있어요. 갈증을 느끼는지 줄기가 잘려서 괴로운지 등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요. 게다가 일부 식물은 매우 극적이어서 탈수 증상을 보이기 전, 즉 탈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기 전부터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기도 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식물의 배관에서 기포가 춤을 추는 걸 의미하는 캐비테이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향곡을 부르는 식물에는 옥수수, 밀, 포도, 심지어 선인장도 포함되어 농작물이 목이 마른지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큰 발견이에요. 이제 우리는 식물의 소리를 엿듣고 그들의 비밀 언어를 해독할 거예요. 전 세계적인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우주의 나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들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7억 살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가 이보다 거의 2배나 더 오래된 최대 267억 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숫자는 그대로 유지돼요.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고대 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별들은 우주 자체보다 더 오래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주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40억 년 된 고대별 메투셀라가 있어요.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 만에 매우 성숙해진 은하를 포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문학자들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설은 팽창하는 우주 이론과 피곤한 빛이라는 이론을 결합합니다. 이 가설은 빛이 우주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을 암시해요. 이것을 팽창 우주 이론과 결합하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빛이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초거대 별을 모두 볼 수 없고,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새로운 모델은 또한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를 뒤로 미룹니다. 이는 웹 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은하가 형성되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걸 암시해요. 이 연구는 과학계에 심각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계산에 큰 실수가 있었다면 천체 물리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이는 엄청난 도약이 될 거고 거의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해요.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이론을 테스트하는 동안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주뉴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AI 기술은 이미 과학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죠. 이번에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데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SETI의 연구원들은 우주의 소음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전파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다양한 신호로 가득 찬 천상의 라디오 방송국을 튜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펄서로부터 전파 은하, 지구의 간섭까지 모든 것을 포착해요. 당연히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외계인의 잠재적 신호를 식별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6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했어요. 하늘을 스캔하고 수많은 별과 무선 주파수를 탐색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우주 데이터 속에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간섭 패턴과 같은 알려진 간섭 패턴을 인식하고 구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알고리즘은 알려진 패턴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즉 건초 더미에서 잠재적인 바늘을 찾아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기서 몇 가지 돌파구를 찾았어요. 천문학자들은 알려진 패턴에 맞지 않는 8개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 큰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동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선사시대 지구를 방문할게요. 오늘날의 거북이를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거대한 거북이를 상상해보세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 거인 중 한 마리의 화석화된 유골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8천만 년에서 7천만 년 전에 유럽 바다를 누비던 바다 거인이에요. 스페인 북부에서 한 등산객이 피레네 산맥 근처에서 이 거북이의 조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이 거북이의 몸 길이는 약 4m에 달하는 코뿔소 크기였어요. 참고로 이 거북이의 크기는 보통 자동차 한 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종 사건 이전에는 극단적인 크기의 거북이가 더 흔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는 더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고대 바다에는 연체동물과 해파리를 잡아먹는 거대한 거북이 가득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거대 거북이 북미에만 서식하는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거북이의 존재는 이 거대한 파충류가 유럽 해역에서도 서식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요. 따라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에서 중요한 탄소 화합물을 발견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메틸 양이온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분자는 하찮아 보이지만 성간 유기화학의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 분자는 별에서 행성 그리고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이에요. 탄소는 생명체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과학자들은 탄소가 어떻게 지구에서 우리의 존재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틸 양이온은 복잡한 탄소 기반 분자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것이 바로 메틸 양이온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멋진 이유입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젊은 별들에서 이를 발견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로부터 1350광년 떨어진 오리온 성운의 차가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작고 약간 약한 이 항성계의 별은 근처에 뜨겁고 젊은 거대한 별에서 나오는 강렬한 자외선을 받아요. 이렇게 강한 자외선은 복잡한 유기분자를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팀은 이러한 자외선이 오히려 탄소화합물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쩌면 더 강한 별과 그 엄청난 방사능 수치가 실제로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서 화학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식물과 동물과 같은 복잡한 탄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네요. 네안데르탈린을 기억하시나요? 홍적세 시대의 슈퍼스타 휴머노이드 사촌으로 코가 넓고 이마가 비스듬했던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사라지기 전까지 35만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내고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거의 일치해요.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지 못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 인상적인 화석 발견 덕분에 우리는 이제 네안데르탈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네안데르탈린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기후가 더 이상 네안데르탈린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자연이 네안데르탈린을 멸종시켰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이탈리아의 네안데르탈린 고고학 유적지를 살펴보면 이 종 전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기상재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과 인간 사이에 약간의 자원 경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가 약 3,000년 동안 팔꿈치를 비볐을지도 모르는 다른 고고학 유적지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이 경우 네안데르탈린은 도구가 약간 뒤처진 것으로 보여요. 네안데르탈린의 기술은 VR 시대의 플립폰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 두 종이 그 특정 지역에 마주친 적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증거는 아직 모호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이 어떻게 멸종했는지만이 우리가 네안데르탈린에 대해 궁금해하는 유일한 정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의 분자 바코드를 해독해서 그들의 특정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안데르탈린 종 전체가 멸종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인간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살면 어느 정도 유전적 혼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증거요? 현대인에게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의 DNA요. 이제 여기서부터 줄거리가 복잡해집니다.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은 아프리카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DNA가 현대 아프리카 인구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0.5%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린의 친척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단순히 아프리카 영토를 순간이동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발견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초기 인류가 유럽을 방문해서 자신의 유전물질과 네안데르탈린의 유전물질을 섞은 후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동이네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아시아, 유럽, 남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왔죠. 물론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약 20%의 네안데르탈린 DNA가 여전히 현대인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은 원시인의 2%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수프에 네안데르탈린이 조금 더 많은 특정 지역이나 가족 출신이라면 3%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사라진 인류의 사촌들과 특별히 공유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안데르탈린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코라는 놀라운 유산도 물려줬어요. 아시다시피 네안데르탈린은 매우 높은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추운 기후에서 큰 도움이 됐죠.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고 이가 시릴 정도의 추위로 입김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얼어붙을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 네안데르탈린의 코는 개인용 히터로 작동해서 흡입한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가습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극한의 날씨에 이 인상적인 코 마천루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 아프리카의 햇살 가득한 사바나를 떠나 유라시아의 동토를 찾아 떠났을 때 네안데르탈린과 마주쳤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반가움의 교환이 아니라 더 큰 코를 만드는 유전자의 교환으로 이어졌어요. 이 새로운 유전자 덩어리는 6,000명이 넘는 지원자의 DNA를 깊이 파헤친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를 완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 데이터와 지원자의 얼굴 사진을 꼼꼼하게 비교했어요. 그리고 지원자의 콧대 높이 같은 각 얼굴의 다양한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그런 다음 특정 얼굴의 특성이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마커 찾기 게임을 진행했어요. 이 흥미진진한 추격전이 끝날 무렵 연구진은 33개의 반짝이는 새로운 게놈 영역이 얼굴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ATF3라는 유전자는 코 높이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조상을 가진 참가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이 물려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TF3 유전자는 아프리카에서 더 추운 기후로 들어온 우리 인류에게 네안데르탈린이 준 집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흥미롭게도 우리 조상들이 유전자 전달 게임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1세기에 같은 연구팀이 입술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TBX15을 발견했어요. 이 유전자는 약 3만 년 전 아시아에 살다가 멸종한 고대 인류의 또 다른 친척인 데니소바인이 남긴 작은 연애 편지였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네안데르탈린의 두뇌에 이상한 유전적 특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이 이론을 통해 현생 인류가 두뇌가 뛰어난 것은 기이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어요. 이 돌연변이로 인해 뇌의 똑똑한 부분인 심피질의 뉴런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놀라운 유전자는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미노산 하나가 빠진 것뿐이에요. 커피만 주문하는 대신 커피에 설탕도 하나 넣는 것처럼요. 이 작은 변형은 거의 모든 현대인에게서 발견됩니다. 한편 멸종한 인류의 친척인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및 기타 영장류는 적어도 이 연구에 따르면 모두 돌연변이 매물을 놓쳤어요. 자,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자고요. 뉴런이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천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뇌를 재구성했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또한 아미노산 차이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우리의 DNA와 네안데르탈린의 DNA 간에 무려 96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종으로서 우리의 다른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네안데르탈린의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연구를 위해 연구원들은 아시아에 위치한 네안데르탈린 고고학 유적지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연구진은 한 가족의 네안데르탈린 아버지와 10대 딸 그리고 조카나 사촌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그룹에는 이모나 할머니로 보이는 나이든 여성 친척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결국 침을 싸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빠의 집을 떠났고 라이트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어린 사촌처럼 남자아이였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낯선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새로운 커뮤니티에는 친숙하고 친근한 얼굴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원들은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 풀을 검색하여 네안데르탈린의 사회 구조가 가부장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 네안데르탈린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집을 떠나 다른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같은 연구에 따르면 동굴에 살던 부족들도 고립되어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가족들이 동네 철물점처럼 석기를 만들기 위해 같은 암석 채취 지역을 방문했을 거예요.
도구를 만들지 않을 때는 아이벡스, 말, 들소, 기타 떠돌이 동물 등 맛있는 먹이를 사냥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고대 가죽 초상화가 네안데르탈린의 사회생활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들은 미래의 고고학자들에게 조상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확보해달라고 친절하게 요청했습니다.